는 네. 국가적 자존심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국가적 주권 사항에 자존심을 갖고 대해서는 해야죠. 서로 상호 존중을 한다는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유승민 후보님 아까 우리가 이제 묻다가 말았는데 참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지금 다가오는데 예. 거기에 대한 유승민 후보님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출산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보고요. 고령화 시대에 이제 노인 복지 문제겠죠. 예. 저출산 지금 문제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 저출산에 대해서. 저출산하고 고령화 똑같이 둘 다. 지금 둘 다예요. 저는 뭐 이거는 다음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문제인데 국가 대통령이 되면 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저출산 문제는 결국 집 문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따르는 육아 문제.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담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들이 다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일단 근본적인 치료는 부동산 대책과 경제 성장이고 저는 제가 홍 후보님 공약에는 그런 게 없던데 예컨대 세종시에 가면 우리 출산율이 OECD 평균 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3년씩 가지는데 일반 회사원들은 3년을 못 가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육아휴직 때의 급여, 그다음에 난임치료,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육, 거기다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아이를 믿고 맡기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종합적인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 고령화 문제. 고령화 문제는 홍 후보님 노인복지청을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노인복지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말 빈곤한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노인들이 자살 문제 이런 거를 충분히 예방할 만한 그런 정책 프로그램이 저는 노인복지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종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비슷하게 65세 이상의 취업을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그게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노인 인구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 치매에 대해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대로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보조 지원을 좀 해주는 이 정도만 됐기 때문에 노인의 어떤 치매나 암이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해나가면서 이분들이 단순히 정부가 드리는 복지 혜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님이 시간이 없는데 20분 남기고 질문하실 겁니다.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답변 좋습니다. 그거 끝났죠? 그렇습니다. 지금 700만 재외 국민들의 염원이 재외동포 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7분 쓰시죠. 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TV 토론을 하면서 이재명과의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의 정권 교체의 요건이고 대통령의 조건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그 역량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지 TV 토론 갖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께 한번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테니까 홍 후보님께서 그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홍 후보님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 있으시고 재치도 있으시고 재밌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제 2번의 당대표와 또 2번의 대선 출마, 지사, 5선 의원 이런 이제 정말 그 눈부신 경력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님하고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들, 이 홍 후보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홍 후보님하고 뭐 언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그 캠프에 이제 그 들어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뭐 줄 세우기다 무슨 뭐 공천 장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 좋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저는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정치 초심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근데 왜 홍 후보님 쪽에는 상대적으로 그게 적으며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어쨌든 공천을 안 줘서 나가서 당선이 되셨지만 또 복당을 하는데 또 동료 의원들이 참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또 자질이 있는 반면에 리더십에 있어서는 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갈등을 풀면서 끌고 나가기에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이런 리더십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홍 후보님께서 그 특장을 살리실 건지 알겠습니다.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저는 계파를 만들지도 않고 계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만들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300명이 있다면 국회가 300개가 있는 겁니다. 나는 국회의원 존중합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난 계파의 쫄개가 돼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파도 없습니다. 두 번째, 26년 정치하면서 배신은 한 두 번 당해봤어요. 내가 키운 사람한테. 그러나 제가 남을 배신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윤 후보님 진영에 가 있는 어떤 분은 내가 행정부지사로 3년 데리고 있고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을 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는데 내 전적으로 다 밀어줬어요. 그래 하고 난 뒤에 윤 후보 진영으로 붙어 있길래 낮에는 뭐 윤 후보 진영 가고 뭐 나한테 오고 이러길래 지난 3월에 내 불러서 이중 생활 하지 마라. 그쪽으로 가라. 3월에요? 예, 3월 9일에. 3월에 저 정치도 시작 안 할 아니, 텐데요. 이미 나오기로 그때 그 스님이 그때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무렵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난 뒤에 3월 9일 이후에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배신당한 게 딱 두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좀 이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을 하는데 내 답변 하나만 합시다. 뭐 어쨌든 지금 리더십 윤 후보 부분에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새로운 정치 하시겠다는 분이 당내 경선은 당원과 국민과의 잔치입니다. 그 앉아서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뭐 저 정치에 입문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 내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홍 후보님 쪽에 뭐 그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도 참 대단한 분이 가셨더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인신공격 같으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인신공격을 다 했어요. 네네. 그래. 답답한 모양입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인신공격까지 하시는 제가 거 보이. 한 10여 차례 이렇게 해오면서 꼭 제가 한번 우리 홍 후보님께 정치 선배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유 후보님, 그 지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에 가서 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뭐 여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면 만날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게이트의 제일 중간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인데 그래서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제 특검 안 받고 국정조사 안 받고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검찰, 경찰 대충 수사하는 척만 해가지고 뭉개고 덮기로 작정을 했구나. 또 이재명 후보는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을 했구나. 어제 만남이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거래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 정부는 꼭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은 총리, 행안부 장관, 또 법무장관을 전부 민주당 인사들로 전부 채우는데 예.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중립내각 구성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관들 예.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중립적인 다 인사가 됐습니다. 되는 게 맞죠. 자, 이제 원희룡 후보께서 7분 쓰시죠. 네, 제 7분 쓰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미, 중, 일, 러 이 4강에 대한 그 우리 국가의 외교안보의 그 정책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민감하게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과 명확히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많은 그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 일본과는 우에서 출발했지만 그 길, 러시아는 원래 맺었던 협정대로 우호, 즉 맹미